할머니, 나 죽어. 준아, 세상에, 귀한 내 새끼! 준아, 준아! 말쑥에 떨리는 손이 준이의 맥을 짚었다. 미약하지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다. 여보세요. 우리 손자가 지금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말숙은 손자를 꼭 안고 울부짖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어머니, 준이한테 뭘 한 거예요? 며느리 정아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의 눈빛이 이상하리만치 차갑게 빛났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정아야, 나도 도통 모르겠구나.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니? 어머니가 끓인 국을 먹고 이렇게 된 건데 모르긴 뭘 몰라? 당신밖에 없었는데. 정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준이를 들것에 싣는 동안 정아는 계속 말숙을 노려봤다. 말숙은 그때 깨달았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의 덫에 걸렸다는 걸. 구급차가 출발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동안 정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시작됐어.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엔 슬픔이 아닌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3개월 전 어느 날 아침 새벽 6시 말숙은 부엌에서 도마 소리를 내며 하루를 시작했다. 68배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다. 물을 채 썰고 멸치를 골라내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손길이 익숙했다. 작은 아들 재혁의 집에서 살게 된 지 1년.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말숙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다. 큰아들 동혁이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을 해서 자주 볼 수 없었다. 그나마 작은아들 재혁이가 엄마, 우리 집에서 사세요. 준이도 돌봐주시고 하며 데려간 것이었다. 처음엔 감사했다. 손자를 키우는 기쁨, 아들 곁에 있는 안정감. 그런데 며느리 정아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오늘도 미역국이에요? 준이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7살 소년의 얼굴에 잠이 가득했다. 말숙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그럼, 우리 준이가 좋아하잖아. 할머니가 맛있게 끓여줄게. 쇠고기도 듬뿍 넣었단다. 준이를 안아올리는 말숙의 품이 따뜻했다. 이 아이만 있으면 어떤 서러움도 견딜 수 있었다. 준이의 작은 손이 할머니 목을 감았다. 할머니, 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우리 준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할머니가 더 맛있게 해줄게.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거실 구석,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이 있다는 걸. 며느리 정아가 소파 뒤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말숙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이를 안아주는 모습, 국을 끓이는 모습, 손자에게 미소 짓는 모습.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 담겼다. 정아의 입꼬리가 기묘하게 올라갔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빽빽한 글씨로 계획이 적혀 있었다. 준이 생명보험 3억 원 가입 완료, 시어머니와 준이의 관계 집착 수준, 독극물 입수 경로 강민수를 통해. 실행일 디데이 90일 정아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열어 최근 검색 기록을 확인했다. 노인 치매 초기 증상, 보험금 수령 조건은 사망, 독극물 검출 시간 중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3년 전 남편 때처럼 이번에도 완벽하게 해낼 것이다. 그때는 교통사고로 위장했고 5억을 받았다. 이번엔 더 큰 것을 노리고 있었다. 준이의 생명보험금 3억, 재혁의 종신보험 5억, 그리고
이 집 모두 합치면 10억이 넘었다. 곧이야 곧. 모든 게 내 것이 되는 거야. 정아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에는 강민수와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언제 만날까? 준비 다 됐어. 오늘 오후 2시 늘 가던 카페에서. 아침 9시 정아가 거실로 나왔다. 32의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식탁에 앉아 밥상을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또 미역국이에요? 준이가 이것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 생겨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말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준이가 좋아해서 그랬어. 내일은 다른 거 해줄게. 어머니는 맨날 준이 하시는데요. 정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제가 엄마예요. 앞으로 제가 시키는 것만 해주세요. 알아들으셨어요? 말숙은 입을 다물었다. 가슴이 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지붕 아래서 손자와 함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으니까. 재혁이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았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냉랭한 기류를 느끼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회사 일로 머리가 복잡했고 집안일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잘 먹겠습니다. 재혁은 밥을 빠르게 먹고 일어섰다. 말숙이 도시락을 내밀었지만 그는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요. 엄마 회사에서 먹을게요. 정아가 남편을 배웅하며 속삭였다.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준이 저녁은 어머니가 챙겨주실 거예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다. 집안에 침묵이 깔렸다. 말숙은 설거지를 하며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등으로 느꼈다. 오후 2시 정아는 외출 준비를 했다. 말숙에게 말했다.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준이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어제 화장실 구석에 먼지 있던데 대체 하루 종일 뭐 하세요? 말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아가 나간 뒤 그녀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준이가 달려와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우리 공놀이예요. 그래. 우리 준이 마당에서 놀자. 할머니와 손자가 마당에서 공을 주고받았다. 준이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이 순간만큼은 말숙도 행복했다. 모든 서러움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정아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카페 구석자리. 정아는 선글라스를 낀 채 앉아 있었다. 오후 2시 약속 시간이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의 강민수. 무표정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정아 맞은편에 앉았다. 이게 얼마만이야? 그런데 늦었어요, 오빠. 미안. 물건을 좀 준비하느라 시간 좀 걸렸어. 강민수가 서류 가방을 테이블 밑으로 밀었다. 정아가 재빨리 받아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확실한 거죠?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3년 전 내 남편 때도 완벽했잖아. 강민수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이번 것도 마찬가지야. 무색무취해. 혈액 검사로도 잘 안 나와. 이틀 정도 지나면 자연 대사돼서 흔적도 안 남지. 정아의 눈이 번쩍였다. 양은요? 아이 몸무게 23kg이랬지. 이 정도면 딱 중상이야. 죽진 않을 거야. 역시 내가 원한 대로 완벽하네. 오빠 실력 그대로야. 정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죽으면 부검하고 난리 나잖아. 중상 정도로 병원 실려가고 시어머니한테 책임 뒤집어 씌우고 보험금은 제가 받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감옥 가고. 강민수가 비웃듯 말했다. 너 진짜 독하다. 독해야 살아남아요. 이 세상에선. 정아가 차갑게 웃었다. 저번 남편 때도 그랬잖아. 착하게 살면 뭐해. 이용당하고 결국 버림받는데.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아의 전 남편 친구였다.
3년 전 정아는 강민수에게 접근했고 남편을 제거할 계획을 제안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1억이라는 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날 밤 그들은 술 취한 남편을 골목으로 유인했다. 강민수가 운전한 차가 남편을 쳤다. 교통사고로 위장했고 CCTV도 없는 골목이었다. 완전 범죄였다. 보험금 5억 중 1억을 강민수에게 주고 정아는 4억을 챙겼다. 그리고 1년 뒤 재혁을 만났다. 애 딸린 호라비의 순진한 남자. 정아에겐 완벽한 타깃이었다. 이번엔 얼마 줄 건데? 강민수가 물었다. 준이 보험금 3억에서 1억. 나중에 재혁 것까지 합치면 2억 줄게요. 재혁까지? 강민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 설마 남편까지? 당연하죠. 정아가 태연하게 말했다. 애 사고 나고 충격받아서 자살하는 거지. 완벽하잖아. 유서는 내가 쓸 거야. 필적도 완벽하게 따라 할 수 있어. 강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눈앞의 여자가 괴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도 공범이었다. 빠져나갈 수 없었다. 언제 할 건데? 이번 주 금요일. 정아가 스마트폰을 꺼내 날짜를 가리켰다. 재혁이가 출장 가는 날이에요. 집엔 시어머니랑 준이만 있죠.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시어머니가 의심하면? 안 해요. 맨날 준이 밥 챙겨주니까. 그날도 당연히 아침 끓여줄 거예요. 제가 잠깐 독타고 시어머니가 준이한테 먹이고 저는 외출했다가 딱 맞춰서 돌아오는 거예요. 정아의 계획은 치밀했다. 몇 달간 준비한 것이었다. 매일 시어머니와 준이의 패턴을 관찰했다. 미역국을 자주 끓인다는 것, 아침 6시에 일어난다는 것, 준이가 할머니 음식을 믿고 먹는다는 것.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이거. 정아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요즘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 많이 해요. 혼잣말하고 기억 못하고. 제가 다 녹음해뒀어요. 치매 초기 증상으로 만들 거예요. 너 진짜 강민수가 헛웃음을 쳤다, 무섭다, 무서운 게 아니라 똑똑한 거지. 정아가 차갑게 웃었다. 오빠도 조심해요. 실수하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알아. 걱정 마.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아가 계산을 하고 먼저 카페를 나갔다. 강민수는 잠시 후 따라 나왔다. 그들은 몰랐다. 카페 밖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검은색 세단 안에서 망원 렌즈 카메라가 찰칵찰칵 소리를 냈다. 재미있는데. 운전석의 남자가 중얼거렸다. 그는 사진을 확인하며 미소 지었다. 정아의 얼굴, 강민수의 얼굴, 그들이 주고받는 가방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다. 형님, 저예요. 그 여자 뒷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수상합니다. 지금 누구랑 만나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계속 지켜봐. 증거 확보해. 우리 엄마 곁에 저런 독사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알겠습니다. 동혁 형님. 전화가 끊겼다. 남자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정아가 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찍었다. 그리고 그녀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정아는 집으로 가는 대신 은행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했다. 선수금이었다. 강민수에게 줄 돈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큰아들 동혁이 이미 그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15년간 형사로 일한 베테랑이라는 것을. 금요일 아침이 밝았다. 재혁은 서둘러 출장 가방을 챙겼다.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아. 주말엔 돌아올게. 조심해서 다녀와요.
정아가 남편을 배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재혁이 나간 뒤 집안이 조용해졌다. 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말숙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준이 아침 차려줄게요. 정아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말숙이 놀란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내가?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정아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다. 부드럽고 다정했다. 말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맙구나. 말숙이 거실로 나갔다. 정아는 부엌 문을 살짝 닫았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미역을 꺼냈다. 빠르게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냄비가 끓기 시작했다. 정아는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심장도 빠르게 뛰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을 수십 번 머릿속으로 그렸다. 찰칵. 유리병 뚜껑이 열렸다. 투명한 액체가 국 속으로 떨어졌다. 정아는 재빨리 국을 저었다. 독국물이 완전히 섞였다. 그녀는 유리병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불을 껐다. 국이 완성됐다. 겉보기엔 평범한 미역국이었다. 하지만 그 안엔 죽음이 녹아 있었다. 준이 일어났네요. 어머니, 준이 좀 깨워주세요. 정아가 거실로 나와 말했다. 말숙이 준이 방으로 들어갔다. 준아, 일어나. 밥 먹어야지. 준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할머니 손을 잡고 거실로 나왔다. 식탁엔 이미 밥과 미역국이 놓여 있었다. 엄마가 끓였어. 맛있게 먹어. 정아가 준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평소엔 하지 않던 행동이었다. 말숙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다. 준이가 식탁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첫 술을 떴다. 국물이 입 안으로 들어갔다. 한 술, 두 술. 말숙은 손자를 흐뭇하게 바라봤다. 정아는 시계를 흘끔 봤다. 오전 7시 30분.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10분 정도 걸린다고 강민수가 말했다. 엄마,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친구가 급하다고. 지금 아침도 안 먹고? 괜찮아요. 밖에서 먹을게요. 어머니, 준이 잘 부탁해요. 정아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말숙이 따라 나왔다. 뭐가 그렇게 급해? 아침이나 먹고 가지. 정말 급해요. 금방 올게요. 정아가 서둘러 신발을 신었다. 현관문이 닫혔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지 않고 건물 주차장 계단에 숨었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이제 10분만 기다리면 돼. 집안에서 말숙은 준이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준이가 국을 다 비우자 말숙이 웃었다. 우리 준이 잘 먹네. 할머니가 뿌듯하다. 엄마가 끓인 거예요, 할머니. 그래도 맛있지? 네, 맛있어요. 오전 7시 40분. 준이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할머니, 준아, 왜 그래? 배가 너무 아파요. 준이가 배를 움켜쥐었다.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혔다. 말숙이 황급히 손자를 안았다. 준아, 괜찮아? 할머니, 죽을 것 같아요. 준이의 몸이 경련하기 시작했다.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다. 말숙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준아, 정신 차려. 말숙은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는 동안 준이는 바닥에 쓰러졌다. 작은 몸이 경련했다. 여보세요. 우리 손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말숙이 주소를 말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구급차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아이를 옆으로 눕히세요. 말숙은 준이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거품이 계속 나왔다. 아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준아, 할머니 여기 있어. 할머니가 지켜줄게. 버텨. 말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이게 무슨 일인가? 방금까지 멀쩡했던 아이가 왜 이러는가?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니, 준이한테 뭘 한 거예요? 정아가 들어섰다. 타이밍이 완벽했다. 그녀의 얼굴엔 놀람과 분노가 가득했다. 연기였다. 완벽한 연기였다. 정아야, 나도 몰라. 갑자기 이렇게 어머니가 끓인 국을 먹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정아가 소리쳤다. 어머니밖에 없었다고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끓인 국인데. 제가요? 정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증거 있어요? 어머니가 준이 밥 먹였잖아요. 전부 다 어머니가 한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준이를 신속하게 들것에 싣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보호자분 동승하세요. 정아가 따라 나섰다. 말숙도 따라가려 했지만 정아가 막아섰다. 어머니는 여기 계세요. 경찰 올 거예요. 경찰? 왜 경찰을? 당연하죠. 이건 사건이에요. 구급차가 출발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말숙은 현관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30분 뒤 경찰이 도착했다. 2명의 형사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김말숙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손자분이 독극물에 중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독극물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냥 미역국을. 누가 음식을 만들었습니까? 며느리가. 아니, 제가. 말숙의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며느리가 끓였는데 제가 준이한테 먹였어요. 형사들이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부엌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냄비, 그릇, 모든 것을 사진 찍고 증거로 확보했다. 일단 서로 가셔야겠습니다. 저를요? 왜요?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말숙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경찰차에 올라타는 동안 그녀는 계속 생각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하지만 증거는 모두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손자에게 밥을 먹인 사람, 집에 있던 유일한 사람, 모든 정황이 그녀에게 불리했다. 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이 말숙의 얼굴을 비췄다. 2명의 형사가 그녀 앞에 앉아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아침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말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며느리가 국을 끓였어요. 평소엔 제가 하는데 오늘은 며느리가 한다고. 그런데 왜 부인이 아이에게 먹였습니까? 며느리가 나가서. 그냥 제가 준이랑 밥을 먹었어요. 며느리는 왜 나갔습니까? 친구가 급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형사들이 기록을 적었다. 한 형사가 사진을 꺼내 말숙 앞에 놓았다. 이거 아십니까? 사진 속엔 작은 유리병이 있었다. 말숙이 고개를 저었다. 처음 봅니다. 이게 부인 방 서랍에서 나왔습니다. 독극물 잔여물이 검출됐습니다. 말숙의 눈이 커졌다. 그럴 리 없어요. 제 방에 그런 게 있을 리 없어요. 그럼 누가 넣었겠습니까?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김말숙 씨, 정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인 사람도 부인, 독극물이 발견된 곳도 부인 방입니다.
하지만 저는 안 했어요. 제 손자를 제가 왜 해쳐요? 말도 안 돼요. 조사는 6시간 동안 계속됐다. 말수군 같은 대답을 수십 번 반복했다. 형사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병원에서 결과가 왔다. 준이의 위에서 맹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김말숙 씨 손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구속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하지만 법은 냉정했다. 이틀 뒤 영장이 발부됐다. 말숙은 구치소로 향했다. 구치소에 도착한 첫날 밤, 말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뼈를 파고들었다. 좁은 독방엔 창문도 제대로 없었다. 이게 꿈이겠지. 꿈에서 깨면 집에 있겠지.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았다 떠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간수가 신문을 건네줬다. 말숙은 펼쳐보고 경악했다. 일면에 자신의 얼굴이 크게 실려 있었다. 손자 독살시도 할머니 구속이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기사는 그녀를 괴물처럼 묘사했다. 며느리와 갈등, 손자에게 분풀이, 평소 이상 행동 목격담 다수, 치매 초기 증상 의심, 모두 거짓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녀를 범인으로 낙인 찍었다. 인터넷은 더했다. 말숙의 얼굴과 이름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댓글창은 악의로 가득했다. 저런 할망구는 사형시켜야 한다. 어떻게 손자한테 그럴 수 있냐. 늙은이들 운전면허 회수해야 하는 것처럼 애 키우는 것도 금지해야. 며느리한테 미움받았으면 이유가 있는 거지. 말숙의 과거까지 파헤쳐졌다. 어디서 났는지 모를 사진들이 올라왔다. 젊은 시절 사진, 장례식장 사진, 모든 것이 왜곡되어 퍼져나갔다. 일주일 뒤 면회 시간이 왔다. 말숙은 혹시 아들 재혁이 오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면회실에 나타난 건 국선 변호사였다. 50대 남자로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김말숙 씨, 제가 담당 변호사입니다. 제 아들은요? 재혁이는 왜 안 왔어요? 변호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아드님께서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부인께서 그러니까 며느리 분이 강하게 반대하신다고 합니다. 아드님도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고. 말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범인으로 믿고 있다. 재혁아. 말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정말 안 그랬는데.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인에게 불리합니다. 부인 방에서 독극물병이 나왔고 부인이 직접 아이에게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조작한 거예요. 저는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말숙은 말문이 막혔다. 증명? 무엇으로? 그녀에겐 아무것도 없었다. 며느리 박정아 씨의 진술이 일관됩니다. 그리고 이웃 주민 몇 명이 증언했습니다. 부인이 평소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이상한 행동이요? 저는 그냥 혼잣말을 자주 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 이런 증언들입니다. 말숙은 기억을 떠올렸다. 혼잣말? 그건 그냥 나이 들면 하는 거였다. 같은 말 반복? 며느리가 듣지 않아서 다시 말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왜곡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 범죄의 증거가 되고 있었다. 검찰이 구형을 10년으로 할 것 같습니다. 10년이요? 살인미수입니다. 그것도 친손자를. 법정에서 정상 참작 받기 어렵습니다. 말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10년.
그녀는 지금 68이었다. 10년 후면 78.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나 있을까? 준이는요? 준이는 괜찮아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합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적어도 손자가 살았다는 게 다행이었다. 말숙은 눈물을 닦았다. 면회가 끝나고 독방으로 돌아왔다. 말숙은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살아온 68해가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두 아들을 홀로 키웠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식당 설거지, 청소, 무슨 일이든 했다. 아들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손자를 독살하려 한 괴물이 되어 갇혀 있다. 말숙은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빛이 사라져갔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밤이 깊어갔다. 구치소는 조용했다. 하지만 말숙의 마음속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열흘째 되던 날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말숙은 기대하지 않았다. 또 변호사겠거니 생각하며 면회실로 향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는 사람은 큰아들 동혁이었다. 동혁아. 말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혁은 40살의 건장한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동혁이 수화기를 들었다. 늦어서 미안해요. 해외 출장 중이라 소식을 늦게 들었어요. 말숙은 아들의 얼굴을 보자 그만 울음이 터졌다. 열흘간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동혁아, 엄마는 안 그랬어. 정말로 안 그랬어. 알아요, 엄마. 나는 안 믿어요.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다 나를 범인으로 봐. 재혁이도 면회를 안 와. 나는 이제 어떡하니. 동혁이 유리창에 손을 갖다 댔다. 말숙도 같은 자리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유리가 둘 사이를 가로막았지만 마음만은 닿아 있었다. 엄마,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요. 엄마를 여기서 꺼내줄게요. 내가 어떻게... 엄마, 나 15년간 형사 생활했잖아요. 동혁의 눈빛이 단호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정아가 뭔가 숨기고 있어요. 말숙이 놀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다. 정아가? 이미 조사 시작했어요. 그 여자 과거가 깨끗하지 않아요. 전 남편도 의문사했어요. 말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전 남편이 죽었다고? 그녀는 정아가 재혼이라는 사실도 몰랐다. 동혁이 계속 말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는데 수사 기록이 이상해요. 그리고 정아가 5억짜리 보험금을 받았어요. 5억이나. 이번에도 준이한테 3억짜리 보험을 들었어요. 수익자는 정아예요. 동혁의 말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정아는 보험금을 노렸던 것이다. 그리고 말숙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이다. 동혁아, 위험해. 그 여자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엄마.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동료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비공식 조사지만 증거를 찾고 있어요. 동혁은 지난 일주일간 밤을 새워 조사했다. 정아의 과거를 파헤치고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주변 인물을 수소문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 강민수라는 남자의 존재였다. 엄마, 정아가 만난 남자가 있어요. 강민수라고. 전 남편의 대학 동창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전 남편 사망 직후 정아한테서 1억을 받았어요. 1억을. 공모해요. 전 남편 살해도 이번 준이 사건도 다 계획된 거예요. 말숙은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저런 악마 같은 여자가 내 아들 곁에 있었다니. 엄마, 조금만 버텨요. 내가 꼭 증거 찾아서 엄마 데리러 올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동혁아, 약속해요, 엄마. 반드시. 면회 시간이 끝났다. 동혁이 일어섰다. 말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넓은 어깨가 믿음직스러웠다. 독방으로 돌아가는 말숙의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동혁은 면회를 마친 뒤 곧장 옛 동료를 만났다. 강력계에서 함께 일했던 김영사였다. 자료 나왔어? 나왔지. 김영사가 봉투를 건넸다. 강민수란 놈 깨끗하지 않아. 정과는 없는데 수상한 금융거래가 많아. 동혁이 자료를 펼쳤다. 강민수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다. 여기 봐. 3년 전 정아한테서 1억 받았고 그 후로도 계속 돈이 오갔어. 최근 한 달간은 거의 매주 만났어. 미행했어? 응. 어제 둘이 만나는 걸 봤어. 카페에서 뭔가 주고받더라. 동혁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증거가 더 필요해. 결정적인 거. 영장은? 공식 수사가 아니라 어려워. 일단 통화 기록부터 확보해야 해. 김영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아는 검사한테 부탁해 볼게. 비공식이지만 협조해 줄 거야. 이틀 뒤 통화 기록이 나왔다. 수백 건의 통화와 문자 내역이었다. 동혁은 밤새 기록을 분석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자를 발견했다. 사건 이틀 전 강민수가 정아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물건 준비했어. 아이 몸무게 생각하면 이 정도면 충분해. 동혁의 손이 떨렸다. 물건. 독극물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다. 다음 메시지도 있었다. 금요일 맞지? 남편 출장 가는 날. 응. 완벽한 타이밍이야. 실수하지 마. 저번처럼. 전 남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거야. 동혁은 즉시 김영사에게 전화했다. 형, 결정적인 증거 찾았어. 이거면 영장 나올 수 있어. 정말? 강민수 집 압수수색 영장 신청해야 해. 독극물이 남아있을 거야. 알았어. 내일 아침 검사한테 가자.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다. 정아와 강민수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었다. 동혁은 직접 강민수를 미행하기로 했다. 그날 밤부터 강민수의 집 앞에서 잠복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녁 정아가 나타났다. 동혁은 차 안에서 카메라를 들었다. 정아가 강민수의 집으로 들어갔다. 30분 뒤 정아가 검은 봉투를 들고 나왔다. 저게 뭐지? 동혁의 직감이 움직였다. 증거인멸이다. 그는 차에서 내려 정아를 뒤따랐다. 정아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골목으로 들어갔다. 골목 끝 쓰레기장. 정아가 봉투를 쓰레기통에 던지려는 순간이었다. 거기서 동혁이 나타났다. 정아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동혁을 본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아주버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게 내가 할 말이지. 그 손에 든 거 뭐야? 이건 그냥. 동혁이 다가가 봉투를 빼앗았다. 정아가 달려들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유리병과 주사기가 들어 있었다. 유리병엔 투명한 액체가 조금 남아 있었다. 이게 내가 준이한테 먹인 거지. 동혁의 눈이 불타올랐다. 아니에요. 저건 우리 엄마한테 뒤집어 씌우고 전 남편도 내가 죽인 거지. 정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순간 그녀는 봉투를 빼앗으려 발악했다. 두 사람이 골목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나요. 나 달라고요. 안 돼. 이미 다 끝났어.
동혁이 봉투를 등 뒤로 숨기며 휴대폰을 꺼냈다. 112를 눌렀다. 정아가 그 모습을 보고 주저앉았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제발, 제발이요. 너 같은 인간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해? 10분 뒤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채웠다. 경찰차가 도착했다. 강민수도 동시에 체포됐다. 동혁은 증거 봉투를 경찰에게 넘겼다. 그리고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도 함께 제출했다. 이걸로 충분할 겁니다. 경찰이 정아를 연행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부인했다. 저 안 그랬어요. 조작이에요. 다 조작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다. 동혁은 구치소로 달려갔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특별 면회를 신청했다. 말숙이 면회실에 나타났다. 동혁의 얼굴을 보자 그녀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엄마. 동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잡았어요. 정아를 잡았어요. 말숙의 눈이 커졌다. 정말? 네. 증거 확보했어요. 곧 엄마 나갈 수 있어요. 말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한 달 뒤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언론사 카메라가 즐비했다. 말숙은 피고인석이 아닌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구속이 풀린 것이다. 그녀 옆엔 동혁과 재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재혁의 얼굴은 초췌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는 무너졌다. 자신의 아내가 아들을 죽이려 했다니. 그리고 어머니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니. 엄마.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의심했어요. 됐어. 내 잘못이 아니야. 말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넌 속은 거야. 피고인석에 정아와 강민수가 앉았다. 정아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강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모두가 일어섰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피고인 박정아는 친아들 김준에게 독극물을 투여해 살해하려 했으며 그 죄를 시어머니 김말숙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또한 3년 전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박정아와 공모하여 전 남편 살해를 방조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독극물을 제공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증거.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물건 준비했어. 아이 몸무게 생각하면 이 정도면 충분해. 모니터에 메시지가 크게 떠올랐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두 번째 증거. 금융거래 내역. 전 남편 사망 직후 정아가 강민수에게 송금한 1억 원. 그리고 최근 준이 사건 전후로 오간 수백만 원의 돈. 세 번째 증거. 동혁이 확보한 유리병과 주사기. 감정 결과 이 유리병에서 맹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피해자 김준의 위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성분입니다. 네 번째 증거. 강민수의 자백. 강민수는 체포 직후 모든 것을 털어놨다. 정아와의 공모, 전 남편 살해, 독극물 제공.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정아를 배신했다. 녹취록이 재생됐다. 박정아가 저한테 접근했습니다. 3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전 남편을 죽이자고 했고 저는 돈 때문에 응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죽이고 시어머니한테 뒤집어 씌우자고 했습니다. 저는 독극물만 구해줬습니다. 정아가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이 다 꾸민 거예요. 정숙. 재판장이 호통쳤다. 피고인은 앉으십시오.
정아가 떨리는 손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검사가 계속했다. 피고인 박정아는 전 남편에게 5억, 아들 김준에게 3억의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수익자는 모두 본인입니다. 동기는 명확합니다. 보험금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시어머니 김말숙 씨의 방에 독극물 용기를 몰래 숨겨놓아 그녀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말숙이 방청석에서 눈물을 닦았다. 동혁이 어머니 어깨를 안았다. 변호인이 변론을 시작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변론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기각합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은 정상입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다. 증인 신문도 있었다. 병원 의사, 감정의, 경찰 수사관들이 차례로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말숙이 증인석에 섰다. 김말숙 씨, 며느리 박정아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악한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손자 김준희를 해칠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준희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왜 그 아이를 해쳐요? 말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판장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피해자께서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숙이 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판결만 남았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었다. 피고인 박정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피고인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친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며 무고한 시어머니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살인미수, 무고, 보험사기,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피고인 박정아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민수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 김말숙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며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쾅! 판사봉이 울렸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말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동혁과 재혁이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말숙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한 달간의 악몽이 끝났다. 정아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다. 아니에요. 저 안 그랬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법정을 나온 말숙은 햇빛을 마주했다. 한 달 만에 느끼는 자유였다. 동혁이 어머니를 안았다. 고생하셨어요, 엄마. 재혁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엄마를 못 믿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말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일어나.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너무 악했던 거지. 엄마, 준이는 어떻게 됐어? 퇴원했어요. 지금 제 집에 있어요. 말숙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빨리 가자. 우리 준이 보러. 그들은 차에 올라탔다. 동혁이 운전했다. 말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이 다시 아름다워 보였다. 재혁의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준이가 달려나왔다. 할머니, 준아. 말숙은 손자를 꼭 안았다. 한 달 만에 만지는 체온이었다. 따뜻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정말 보고 싶었어. 많이 아팠지? 이제 안 아파요.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아팠어요? 할머니도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준이가 할머니 목을 껴안았다. 말숙은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동혁이 말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사세요. 수진이도 환영한다고 했어요. 정말? 네.
이제 편하게 쉬세요. 말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6개월 뒤 말숙은 동혁의 집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며느리 수지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했다. 햇볕 드는 방을 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고 산책도 같이 다녔다. 재혁은 정아와 이혼했다. 준이의 양육권을 가져왔다. 그는 아들을 데리고 주말마다 동혁의 집을 찾았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준이는 완전히 회복했다. 트라우마 치료도 받았다. 이제 그는 다시 밝게 웃었다. 어느 주말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말숙의 칠순 잔치였다. 엄마, 축하해요. 동혁과 재혁이 케이크를 들고 왔다. 준이가 할머니에게 그림을 선물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렸어요. 그림 속엔 5명의 가족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할머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수진, 그리고 준이. 말숙은 그림을 가슴에 안았다. 고마워, 우리 준이. 케이크 촛불을 끄며 말숙은 소원을 빌었다. 이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독이 든 밥상은 사라졌다. 이제 그 자리엔 사랑이 담긴 밥상이 놓였다. 말숙은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그녀는 늦은 나이에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악은 결코 승리하지 못하죠.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빛을 봅니다.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할매지혜였습니다.